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새 정부 국무총리를 맡지 않고 인수위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을 덜고 국정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주요 부처의 업무 보고를 마무리한 대통령직 인수위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양극화와 인구 문제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꼽은 가운데 인수위는 취임 후 100일 내에 시작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선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압수물을 분석하며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인사 담당자들을 시작으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합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건에 대해서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40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432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고 위중증 환자는 1,30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이 급진전되는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터키에서 열린 5차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중립국화 수용 의지를 보였고 러시아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하며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60여일을 앞두고 정치권은 또 한 번의 진검 승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야 의원 두 분과 주요 오늘 정치권 관심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재충전하면서 당의 기반을 넓히겠다.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전에 있었던 안 위원장 발언부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그것이 당선인의 생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년 뒤면은 한참 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 부근 가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원래 정치에서 그런 일들은 뭐 장기 계획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 오전 발언 듣고 오셨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차기 정부 초대 총리로 가냐 마냐 굉장히 관심이었거든요. 오늘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김원희 의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행정교검 쌓고 싶다 이런 의지도 한때 보였었는데 오늘 의중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는 보면서 오늘 이거 봤거든요. 생중계로 네. 봤는데 안철수 위원장의 의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철수 위원장이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를 봐야 네.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예. 저는 두 가지 해석을 들었는데요. 하나는 윤석열 당선인 측이 안철수 위원장의 역할을 여기까지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영리한 안철수 위원장이 눈치채고 알아서 물러나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안 맞는 게 아니라 못 맞는 거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두 번째 해석은 이른바 윤핵관 측과 일시적 제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제어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지금. 예. 그런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당을 좀 제어를 해야 되는데 윤핵관들이 직접 맡으면 정치적 부담이 크니까 안철수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한번 일시적 제휴를 통해서 이준석을 제어하고 이렇게 좀 다스려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문제는 안철수 위원장이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언행 일치가 잘 안 되는 분이어서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안철수 위원장 이렇게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김원희 의원께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어떤 상황에 밀려서 미리 얘기를 했을 것이다. 네. 먼저 얘기를 했을 거 이런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말 그대로 당선인의 부담을 이제 네. 줄어두고 그리고 또 초기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당선인의 구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하는 그러한 순수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인수위원회가 이제 어제까지 업무 보고를 바쳤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적해 있습니다. 국정 과제 100일 동안 또 시행할 국정 과제를 또 선정을 해서 또한 단계별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좀 그 중책을 맡고 있죠, 인수위원장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또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이 된다고 하면 또 별도로 또 청문회 준비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아직 뭐 의사 일정이 안 나왔습니다만 4월 중에 또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고 이제 이러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인수위원장직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념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예. 현재의 상황이 그 인수위원장과 이 국무총리가 사실 양립하기는 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렵다. 보고요. 예.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인수위원장직에 좀 더 예. 집중하겠다. 그러한 결심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직은 본인이 네. 고사를 했지만 또한 앞으로 이제 구성될 그 윤석열 정부의 조각에는 또 안철수 위원장이 충분히 또 의견을 또한 그 개진을 하고 또한 인사를 추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총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계속 그 공동 그 안철수 위원장과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이러한 신뢰관계 하에서 공동 정부를 끌어가는 모습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동안 저희가 속보로 계속 좀 전해드렸는데 오늘 인수위가 공수처 이제 별도 보고를 받았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간담회가 있었고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서 인수위가 이제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얘기를 했는데 공수처가 대체로 이에 공감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수사자문단 활성화 약속을 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고요.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자 공수처 역할 관련해서 전주혜 위원님 이 독소 조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인수위에서는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저도 오늘 오전에 예. 그 10시에 열린 간담회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 이제 공수처의 통제 네. 이제 결국은 그 공수처법의 24조가 어떤 그런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또한 그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떠한 그런 그 뭐 수사처의 그런 또 수사기관에 대한 또 예. 어떤 이런 견제 장치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러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공수처법 이제 24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24조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24조라는 거는 이제 그 공수처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네. 어떠한 그런 그 중복적인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을 할 수가 검찰이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하다가 네. 이첩하라 이러면 이첩해야 되는. 이게 예. 그 어떤 그 공수처에도 이제 어떠한 예. 그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한 뭐 수사기관, 뭐 검찰이나 경찰에도 수사가 또 진행 중이라고 할 때 공수처가 그 사건을 이첩을 하라고 하면은 이첩에 응해야 되는 것이 이제 24조 예. 1항이고요. 이제 24조 2항은 어떠한 그런 그 수사기관의 그 관계자, 그 예. 소속하는 사람의 비리가 있을 때 이제 그거를 통보를 해야 되는 예.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되는 비위 통보의 의무를 지금 지우는 것이 이제 24조 2항인데요.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수사기관에 비해서 공수처가 좀 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한 이러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수처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뭐 대검, 법무부 그리고 오늘 이루어진 공수처에 이르기까지 이제 24조에 대한 좀 견제나 아니면 그 재검토가 필요하다.
뭐 이러한 예. 의견이 이제 있었던 거죠. 네, 예. 공수처가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만들어진 이후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는 예. 사실은 24조가 공수처의 존재 이유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잖아요. 예. 고위공직자들을 다스리려면 그들의 그 범죄를 다스리려면 그런 우월한 지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수사하고 조사하겠어요? 그걸 뺏어버리면 공수처가 사실 존재할 의미가 없어지죠. 예. 뭐 검찰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거 없애버리면.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공수처가 성과를 못 낸 거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도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이유 문제인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막 출범해서 준비가 부족했던 점하고 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점 그리고 예. 당연히 따라오는 경험이 부족한 점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충분한 시간과 그다음에 인력 지원과 전체적인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서 자리를 잡게 만들어 도와주어야지 예. 그러저러한 문제를 다 빼버리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텐데요. 그러면 나중에 공수처 당연히 그런 다음에 공수처 필요 없다는 얘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 걱정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차기 정부가 그러니까 만약 24조를 폐지하겠다 한다고 해도 이거 민주당 반대하면은 가능합니까? 민주당의 협조가 당연히 필요하죠. 예. 예, 현재로서는 뭐 과반수의 지금 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그걸 뭐 하루 아침에 그걸 뭐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이제 국회에서의 그러한 뭐 심도 높은 이제 그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간담회에서 그 나왔던 여러 가지 질책은 결국은 이제 공수처 역할 정말 그 어떠한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만 네. 이제 그동안 작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련의 그 수사를 보면 이제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을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이러한 좀 선택적인 또한 수사 또 선택적인 입건을 좀 했다는 부분 예.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이 지적을 했고 뭐 그러한 부분에서도 공수처에서도 일부분은 예, 그러한 비판은 좀 뭐 당연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공수처가 정말 제대로 독립성 있는 또한 예.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구성원들이 예. 좀 제대로 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비대위원장 거취 얘기하다가 공수처 관련한 속보가 들어와서 두 분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려봤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의존용이 아닌 실무형 위원장으로 보람이 있다. 오늘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앞으로 그 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뭐 안수하면은 네. 정치적인 입지가 이제 생기는 것은 뭐 당연할 테고요. 네. 앞으로의 장기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은 입각 안 하고 지방선거도 출마를 네. 안 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당장 이제 당권도 도전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비대위원장직 인수위원장직 끝나고 나서 안철수 위원장의 첫 번째 선택은 어디로 갈까요? 뭐 지방선거에 본인이 출마는 안 하겠지만 네. 또 지방선거의 승리가 네. 또 지금 당면한 또 국민의힘의 가장 큰 지금 과제거든요. 그래서 네.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또한 주어진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야 또 본인의 입지가 더 이제 강해지는 것이고 아직 이제 합당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 또한 원만한 합당이 또 마무리되기 위해서도 또 본인이 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당장은 아닙니다만 내년에 있을 또 당대표 선거에서도 당연히 뭐 유력한 출마자로 그렇게 거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당장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뭔가의 역할을 네. 이제 밑거름의 역할을 할 것이고 내년에 이제 이준석 대표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당 대표에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하여간 어떤 정치적 수사를 붙이든 간에 우리 안철수 위원장의 역할은 여기까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권선동 우리 의원님이 이제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원내대표에 도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난 참 귀를 의심했어요. 그분이 인수위원장이 총리 맡은 적 없다는 발언을 해버리시더라고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말씀하신 원내대표 거죠? 도전하시는 예. 분이. 와, 저거는 너무 센 발언인데 싶었거든요. 그만큼 자신감 있는 상황인 거죠. 자기 발언에 대해서 자기 발언의 무게를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생중계에서 했던 얘기는 굉장히 센 발언이거든요. 네.
자,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전제로 하고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안철수 위원장이 자력으로 국힘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없죠. 두 번째, 지방선거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나 혹은 유력한 정치 지방선거를 통해서 스타급으로 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이른바 그런 인력풀이 있습니까? 결국 없거든요. 그럼 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주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깔아놓은 자락에서 놀아야 돼요. 근데 그 이준석 대표가 깔아놓은 자락이 아니라 윤핵관들이 깔아놓은 자락에서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핵관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우리 안철수 위원장은 윤핵관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당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할 텐데 네. 윤핵관 입장에서는 이미 집권은 했고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뭐 특별하게 보여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바도 없고 1년 후에 이준석 당대표가 1년 후까지 저런 모습을 보일지 어쩔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1년 후에 윤핵관이 안철수에게 어떤 이렇게 콜을 보낼지는 저는 잘 안 보입니다. 대선 직전에 단일화했다고 너무 혹평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네. 그 좀 반론을 제기를 하면 그렇게 뭐 국민의힘의 윤핵관이 사실 누구를 말씀하시는지도 범위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이러한 몇 분의 의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지금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예.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분이 당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이끌 것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 또 안철수 후보 그 위원장대로 또 본인의 이런 인수위원장직을 이제 뭐 다 잘 예. 마무리한 다음에 뭐 당에 와서 또한 그 어떤 의원들과 또 리더십 뭐 이러한 또 소통도 하고 이러면서 당연히 네. 또한 그 국민의 당과 국민의 힘이 잘 통합하는데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기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직 뭐 저희가 어떠한 뭐 내년에 있을 당 대표나 아니면 당의 어떠한 그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누구를 배제하고 뭐 누가 더 영향을 행사한다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예.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위원장직이 끝나도 뭔가 당내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충분히 여지가 당연히 있다. 하실 걸로 생각하고 저희가 예. 당연히 합당을 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안철수 그 위원장이 유력한 후보였는데 오늘 고사를 했고요. 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는 그럼 누가 될지 굉장히 관심인데 하마평도 좀 무성합니다. 후보 지명에 있어서 사회 통합과 경제 사이 어느 쪽에 방점을 찍을지도 관심이죠. 역대 초대 국무총리는 어땠는지 박성훈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가장 자주 언급됐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하면서 과연 누가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비전을 함께 실현할 초대 총리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초대 총리 임명 과정은 어땠을까요? 먼저 14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는 황인성 전 농림수산부 장관이 초대 국무총리로 납점됐습니다. 당시엔 지역 감정 극복을 위해 지역 안배에 무게를 두었고 영남 출신 인사들과 균형을 맞추고 화합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호남 출신 경제통 황인성 전 총리를 내세운 겁니다. 15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선 전부터 DJP 연합을 이루며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내각 추천권을 나누기로 한 만큼 김종필 전 총대가 초대 총리가 됐습니다. 다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5달 넘게 김 전 총리는 총리 서리로 직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상징성에 역점을 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계약 성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던 연륜과 안정감을 갖춘 관료, 보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또 17대 이명박 정부는 한승수 UN 기후변화 특사를 초대 총리로 지명했는데요. 당시는 모든 초점이 경제 챙기기에 모아져 있던 만큼 글로벌 경제를 챙길 수 있는 국제 감각이 인선의 핵심이었고 측근 인사 논란을 불식하는 데에도 적격자였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18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수위원장이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됐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의 병역 면제,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으로 낙마했고 대신 이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초대 국무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공백 최소화에 방점을 찍으며 대통령 당선 하루 만에 초대 국무총리로 이낙연 전 전남지사가 지명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국무총리는 누가 될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크게는 경제통으로 불리는 인사들과 국민통합을 강조한 민주당 출신 인사들, 그리고 당내 인사들까지 빠르면 이번 주말쯤 새 총리 후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을지 주목해 보시죠. 통합형 인물이 발탁된 적도 있고 글로벌 경제에 강한 이런 분이 발탁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뭐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운 적도 있고 역대 돌아보니까 그런데 자 이번에는 통합형에 방점을 찍힐지 경제에 네. 방점을 찍힐 굉장히 관심인데 쭉 지금 하마평에 오른 분을 보셨는데 전주혜 의원님 이 중에서 제일 유력한 분 누구라고 보십니까? 제가 쪽집게 도사가 네, 아니어가지고 한번 뭐 틀려도 예. 되니까요.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뭐 통합도 중요하고 뭐 경제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좀 경제를 좀 총괄할 수 있는 좀 그런 네. 인물에 조금 더 무게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이제 그리고 좀 나오시는 뭐 여러 가지 여러 분의 이제 그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경제를 하면서도 또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좀 그런 적임자를 지금 아마 당선인 측에서 또 찾고 네. 있고 예. 아마 그러한 분이 추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왼쪽에 계신 세 분 중에서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제3의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총리는 여당의 지금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지금 뭐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민주당에서 볼 때 제3의 인물 포함해서 뭐 좀 추천해 주실 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저 중에서 어떤 분이 적합하다든가. 사람이야 예. 뭐 이제 그 여당 되실 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실 문제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제 얘기를 해보고 싶다면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통합형도 좋고 경제통도 좋은데 저는 사실은 좀 젊고 새로운 미래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미래지향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여러 후보들이 똑같이 공감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회가 대격변기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세계적 대전환기에 들어와 있다는 게 모든 후보님들의 일관된 견해였잖아요. 우리 뭐 이재명 후보뿐만 예. 아니라 뭐 윤석열 당선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 양극화와 저성장, 기후 위기 문제, 예. 디지털 대전환 문제, 뭐 그다음에 미중 패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대전환의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혹시 뭐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저는 좀 젊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젊었으면 한 50대 정도로 예. 아주 젊고 참신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좀 갖췄으면 예. 좋겠고 이런 미래적인 미래 사업들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좀 관심과 식견을 가진. 근데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 쭉 보면 뭐 네. 왼쪽 오른쪽 가운데 다 포함해가지고 네. 너무 특히나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모, 김모, 네. 박모 뭐 이런 분들은 너무 옛날 인물이잖아요. 연세들만 봐도 다 70대를 넘어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경륜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륜보다는 새로운 변화에 예. 대해서 그 개혁하고 혁신하는 쪽에 오히려 가야 되는데 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변화에 둔감하잖아요. 예. 새로운 시류라든가 새로운 어떤 그 도전이라든가 이런 데 네. 좀 민감할 수 있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보면 너무 옛날 분들이고 70대 옛날 예. 분들이고 좀 새로웠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좀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70대라고 해서 생각이 젊지 않은 분, 젊은 분들도 뭐 굉장히 몰라, 많기 몰라. 때문에 예, 지금 이것도 거론되고 물리적으로 있는 나눌 분들? 수는 예. 예,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너무 많이 봤던 인물들이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김기현 원내대표가 네. 조기 사퇴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총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도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근데 오늘 뭐 백의종군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백의종군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예. 하셨고 또뭐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뭐 또 뭐 총리 후보 물망에는 올 수는 있지만 네. 아마 뭐 추천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물망에는 오를 수 있지만 추천되지 않을 오, 거예요. 너무 센데. 예. 본인의 이제 의사가 가장 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본인이 아마 뭐
제의를 받으셔도 뭐 이렇게 이제 백의종군 하시겠다는 건 결국은 좀 뭐 그렇게 또 고사하실 뭐 의지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뭐 방금 이제 김원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는 지금 언론 굉장히 보안 유지를 하면서 또 총리 후보군을 물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신 분들은 또한 여론 언론에서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고 이제 또 새로운 뭐 분이 당연히 계속 또 당선인실에서 또한 물색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그 여소야대의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또한 그 민주당의 어떤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런 총리 추천 과정에서 뭐 좀 어떤 그런 좀 그 물 밑으로 좀 민주당의 좀 추천도 받고 또 뭐 민주당의 좀 의견도 좀 조율하고 그리고 또한 뭐 지금 또 당선인실과 또한 뭐 대통령실이 또 뭐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또 뭐 의사도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협조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면서 좀 총리 추천하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기 정부의 초대 총리는 누가 될지 빠르면 일요일쯤 발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방선거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사활을 건 승부가 펼쳐질 듯한데요. 지금 경기도에서는요,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 것인지 관심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잠시 얘기 듣고 오시죠. 실제로 유승민 의원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과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2016년, 17년 그 탄핵 정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파란만장한 정치 행보를 걷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좀 정리한 시간을 가지고 또 가족과 또 지금까지 보내지 못한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갈래 중에서 그러니까 정치인과 또 가족으로서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놓고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나갈 거다 이렇게 발표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반반 보고 있습니다. 반반.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이제 유승민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분을 또 중요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동안에 대구에서 또한 그 사선을 하셨던 분이고 뭐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경기도지사로 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이번 또 지방선거에서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지사 당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도 또 봤듯이 5% 정도로 지금 국민의 그 윤석열 당선인이 오히려 그 적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어떠한 그런 대선 승리의 좀 기세를 몰기에는 좀 경기도지사로서는 현재는 좀 당에 적당한 좀 인물이 후보군이 좀 부족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님이 이제 이런 면에서 좀 당에 또 기여를 하고 또한 본인의 어떠한 뭐 새로운 또 길을 모색한다는 좀 측면에서는 좀 선당 후사의 뭐 생각을 가지고 또 출마를 결심하실 수도 있을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고 그러려면 생각합니다. 이제 명분을 찾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고민을 하고 있을 수 뭐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당의 요청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아무튼 저희로서는 사실 뭐 쉽게 이기기가 이렇게 승리를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또 유승민 대표님께서 뭐 당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정말 출마와 또한 또 뭐 어떤 은퇴라는 말씀하셨죠? 그거를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민주당도 경기도 꼭 수성해야 될 곳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출사표 던지신 분만 3분 정도 지금 되는 거고요. 더 앞으로 그 하실 분도 있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경기도지사에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이제 합당을 선언하셔서요. 네네. 일단은 아마 김동연 전 후보라고 해야겠죠. 전 후보께서 아마 본인의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경기도는 아까 뭐 전주혜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난 대선 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약 5.3% 정도 앞선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정권 교체론을 뚫고 경기도민들께서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신 거죠. 5.3%만큼 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여기는 여전히 좀 경기도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성과를 꽤 많이 냈단 말이에요. 예. 사실 성남시장에서 출발해가지고 경기지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지역화폐라든가 재난지원금 문제라든가 혹은 청년수당 그리고 뭐 주택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 성과를 내서 그런 성과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지난 대선의 어떤 지지율로 반영된 걸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경기도는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는 아마 경선을 통해서 경기도민들이 필요하는 분들을 우리가 경기도민들이 선택하게 해줘야 되는 거 예.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단은. 김동연 전 후보가 이제 만약에 합당을 하고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치르게 된다면 당내 입지가 좀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동연 전 후보 입장에서는 예. 사실 경기도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당내 기반은 없으시니까 네. 뭐 아까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로 예. 경기도에 기반은 없으신 거잖아요. 계속 경북이나 대구에서 활동하셨던 분이니까 경기지사로 나오려면 경선하라 그러면은 무슨 힘으로 경선을 하겠어요. 김동연 전 후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근데 우리 당 지금 입장에서 어떻게 당신 민심이 어떻게 돼? 반영 5대 5입니다. 5대 5. 예, 예. 예. 이거를 바꿀 지금 얘기는 공천룰을 안 나옵니다.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다. 예. 그러면 김동연 전 후보가 경기도를 경기도냐, 선택하기는 쉽지 않죠. 서울시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뭐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예. 있는 거고요. 김동연 전 후보님에 대한 또 이렇게 선호가 있는 게 서울이 오히려 더 선호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이러니까 네. 하여간 그분이 결심을 해야겠죠. 예. 결국은 김동연 전 후보의 결심이 중요하겠지만 어쨌건 경기도를 선택하게 되면 경선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일 거다라는 점이고요. 서울은 좀 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열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뭐 지역적 연고를 생각한다면 이제 김동연 후보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아주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예. 이제 아주대학교가 수원에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아주 뜬금없는 그런 지역은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도와의 연관성에서 뭐 경기도지사 예.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안민석 의원 내가 더 오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요. 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그냥 오세훈 시장이 나가는 것으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새로운 후보가 아직까지는 뭐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 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작년 이제 재보궐 선거에서 또 오세훈 시장이 한 18% 차이로 지금 또 압승을 거뒀고 또한 뭐 광역 시장이나 그 시도지사 또 그 어떠한 그런 그 평가에서도 뭐 최고 이제 점수를 받을 정도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예. 또 당내에 또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또 출사표를 던지신다고 하면 예. 이렇게 볼거리가 더 풍성하고 네. 또한 또 선거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뭐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어떤 흥행까지 고려한다면 다양한 후보군이 네. 나오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그리고 또 분석이신데. 인재가 많은 예. 것이 또 뭐 저희 당의 강점이기 때문에요. 예. 뭐 그런 면에서도 알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도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원희 의원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김동연 후보가 갈 수도 있다 얘기했지만 송영길 전 대표 출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이재명교로 불리는 정성호, 김남국 의원이 이제 설득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이재명 고문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렇게 아마 의중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 예. 보여요. 아마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몇몇 그룹이 가서 찾아뵀던 그리고 자신들의 고민을 나눈 정도라고 봐야지 거기에 이재명 후보의 뜻이 의중이 실렸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섣부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서울시장 선거가 지난 뭐 말씀 주셨지만 지난 재보궐선거 때는 17, 8% 저희가 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저희가 4.6%인가를 졌더라고요. 4.67% 정도를 졌는데 이게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징후로 저희는 보여져요. 거기에 이제 당선 이후에 윤석열 당선자가 서울 시민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들고 있죠. 용산 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는 네. 저도 소통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강남, 용산 이런 쪽에 어떤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혹은 고도 제한을 통한 어떤 그 시민 불편 사항이라든지 안보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서울 시민들하고 지금 불통인 채로 지금 이 서울 시민들의 어떤 기대 사실 부동산 문제가 사실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기대가 제일 높았을 텐데 예. 그 문제를 건들고 있단 말이죠. 강남과 용산 이 지역에서 네. 가장 우리 윤석열 당선자의 지지가 높았던 지역인데 예. 이게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번 선거가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충분히 좋은 후보를 내면 가능한데 문제는 거론되고 있는 뭐 송영길, 김동연 등등등 우리 후보들에게 어떤 후보를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네. 방식으로 소개하느냐 예.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된다. 네. 뭐 어떤 특정 대통령 후보의 의중 이런 문제는 그런 문제로 나가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으려고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서울 시민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전주혜 의원님 반론 한번 듣고 끝내겠습니다. 예, 이제 그 뭐 용산으로 이제 그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거는 네. 이제 탈권위, 탈제왕적 대통령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뭐 교통에 있어서 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좀 조속히 또한 그 이전을 한다면 더욱더 그 불편은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안보 공백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서울 시민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예. 더더군다나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5월 10일에는 돌려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청와대에 뭐 상춘제랄지 아니면 청와대를 통해서 어떤 그 등산을 하면서 오히려 그 돌려지는 그 청와대를 보면서 오히려 서울 시민들이 더욱더 좀 그 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준 의미를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승 짧게요. 시장 얘기가 네. 고도 제한은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 기존의 그 용산으로 집무실 옮김으로 인해서 어떤 추가적인 고도 제한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뭐 그 인근 지역의 뭐 아파트의 어떤 건축이나 뭐 재건축에는 네. 전혀 예. 변함이 없을 것이다. 실제 뭐 다름이 청와- 없을 것이다. 실제 청와대 개발이나 그런 점도 네.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애인 관련 예산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장애인 단체는 약속대로 지하철 시위 대신에 삭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장애인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다시 한번 사과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하철 시위 중단 선언 다음 날 오전 서울 경북궁역. 출근 시간에 맞춰 장애인 단체가 철제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걸고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전날 시위 현장을 찾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애인 관련 예산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매일 이어오던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는 대신 삭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삭발 투쟁을 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4월 20일에 제대로 된 답변이 없으면 다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할 것입니다. 삭발식 이후 약속대로 지하철 탑승 시위는 없었습니다. 장애인 단체 회원들은 각자 흩어져 4호선 해화역으로 이동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다음 달 20일까지 인수위 답변을 기다리면서 매일 한 사람씩 삭발식을 이어가고 열차 지연은 없게 하겠다는 게 단체 입장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27번째 순서를 앞두고 잠정 중단됐습니다. 당장의 불편은 해소됐지만 인수위 답변에 따라 언제든 시위가 재개될 수 있는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앞서 장애인 단체는 출근길 시위에 대해 시민을 볼모로 잡는다고 비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특정 장애인 단체의 의견에만 기댄 채 시위 방식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 단체 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장애인의 권리, 무시되어 왔던 이런 장애인 권리를 외치는 하나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갈라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곧바로 SNS에 뭐에 대해 사과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요구부터 하라며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전장현을 향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 불편을 야기해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잘못된 의식은 버리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중재로 지하철 시위는 중단됐지만 이준석 대표의 이딴 발언으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현이라는 단체는
서울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볼모잡고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장에는 조건을 걸지 말고 현재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십시오.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예지 의원이 오늘 지하철 시위 가장 모르고 사과했고 대표님 직접 전사위원 측에 사과하거나 저는 전장위원에게는 사과할 일이 없고요. 운행을 중지하도록 해가지고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본인들의 뜻을 관철하는 것은 매우 비문명적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이 씨는 지난달 지하철역 장애인 리프트를 이용하다 계단에서 굴러 3주 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2017년 휠체어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 리프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만큼 어디? 이게 작년에 21년도 연결제입니다. 소극적인 이거 들고 찍을까요? 네, 관련해서. 그거는 저희가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뭐하거나 그럴 사안이 아니지 않나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며칠 사이에 이걸 뚝딱뚝딱 이렇게 마련할 수는 없는 분들이고 오늘부터 좀 우리 타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는 분들은 좀 푸시고요. 이렇게 인수위에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어떤 의견을 들어놓으신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지난해 시청열 후보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대표님께서 논의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약속하셨잖아요. 왜 이번 국회에 동의 안 되십니까? 왜 논의조차도 안 됩니까? 이게 올해 연대 개정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일단 전화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숙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날은 포근하지만 하늘빛이 잔뜩 흐립니다. 중부와 전북,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녁 무렵에는 비구름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겠고 내일 아침까지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는 최고 20mm,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오후에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소 내려갑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 토요일은 2도까지 떨어지면서 예년보다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